62세에 재혼 후 한 달. 어찌나 후회되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주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뉴스를 혼자 보고 있으면 옆에서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욱 적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만난 김정훈 씨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고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느라 많이 외롭죠?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던지요. 오랫동안 누구도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라고 대답했더니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날부터 정훈 씨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훈 씨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요. 혼자 드시면 밥맛도 없죠? 앞으로 자주 같이 식사해요. 정훈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만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정훈 씨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고 있으니까 예전 신혼시절 같네요. 라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도 참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훈 씨는 제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요. 나도 조심스럽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정훈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주 2-3회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했어요. 정훈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줬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더니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로웠던 지난 3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62세에 재혼을 결심하고 단 한 달 만에 그 결정을 그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요.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 다정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아이들의 걱정을 조금만 더 들어봤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훈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정훈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좀 더 간절해 보였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좋은 분이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훈 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나이가 이런데 연애를 오래 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좋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죠.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는 아직 제가 재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를 많이 걱정해 왔거든요. 주말이 되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다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란 듯이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전직 공무원이라서 안정적이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만났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둘째답게 형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2달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나 혼자 있을 때 많이 챙겨주고 매일 연락도 해주고. 2달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엄마, 고작 2달 만났다고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 가족은 만나보셨어요? 집은 어디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전 직장은 어디였는지 제대로 알아요?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좋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건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사기꾼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훈 씨를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민수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도 많이 마음 아팠어요. 재혼하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훈 씨가 제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계속 미뤘거든요. 아직 시기상조야. 우리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소개할게. 괜히 서두르다가
부담만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꾸 회피했어요. 그분이 가족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말하자 민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할 생각이면 가족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숨길 게 없다면 왜 피해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 다 만나보고 했잖아요.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훈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너무 빨리 가족들한테 소개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민수는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정훈 씨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해요. 민호는 매일 전화해서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라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훈 씨는 오히려 아이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반대하니까 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거예요. 아이들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혼인신고 할까요? 간단하게 둘이서만요.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설명하면 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나이가 이런데 뭘 더 기다려요? 아이들 설득할 시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정훈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계속 다투는 것도 정말 지겨웠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정훈 씨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인데 왜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어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이해시키면 돼요. 일단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싸우면 서로만 상처받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반대만 하니까 영원히 평행선일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결정할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요. 정훈 씨가 너무 좋아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잘 결정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혼인신고하는 날 아침 구청에 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훈 씨가 워낙 확신에 차 있고 행복해 보여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들어서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훈 씨는 능숙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요.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재혼을 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훈 씨가 제 어깨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혼인신고서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달 뒤에는 그 결정을 그렇게 깊이 후회하게 될 줄은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정훈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봅시다. 그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정훈 씨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밖에서만 만났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훈 씨는 계속 말했어요. 집이 좀 오래됐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는 모습이 더 진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계단도 삐걱거렸어요.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 사는구나 싶어서 약간 의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훈 씨가 문을 열어주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듯한 냄새였죠. 거실도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가구들도 낡아 보였습니다. 정훈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요. 지금은 임시로 사는 거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임시라면 괜찮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산다고 해도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훈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달력은 작년 것이었고 화분 속 화초들은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차를 가져오면서 정훈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되물었지만 정훈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알아야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말투가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정훈 씨의 목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이고 차갑달까요? 식당을 정리하면서 얼마 정도 받았어요? 계속해서 묻는 정훈 씨를 보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니까 숨길 것도 없겠다 싶어서 대답했어요. 2억 정도 받았어요. 그걸로 지금 건물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의 눈이 번쩍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정훈 씨가 더 관심 있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흥미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제가 대답하자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니까 통장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따로 관리하면 복잡하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통장을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뜻이에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요. 나도 내 통장 다 보여줄게요. 정훈 씨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첫날에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통장을 합치자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의심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정훈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갑작스럽다니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뭘 숨겨요? 목소리에 약간 불쾌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정훈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마 결혼 첫날이라서 서로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정훈 씨는 계속 제 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금은 얼마나 있어요? 다른 부동산은 없어요? 보험은 뭘로 들어놓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불편했지만 결혼한 사이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정훈 씨는 제가 가져온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비싸 보이네요. 이 반지 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였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훈 씨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결혼 첫날이니까 어색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계속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정훈 씨는 똑같았어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봅시다. 부부 공동 명의로 만들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하는 정훈 씨를 보며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한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6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설레었는데 이제는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훈 씨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등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그런데 정훈 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목소리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등산 모임 가려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정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등산 모임이요? 거기 남자들도 많이 오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요. 남녀노소 다 와요. 건전한 모임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왜 가요? 혼자 다닐 때랑은 다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정훈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 모임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반박했지만 정훈 씨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내가 싫어해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년 동안 꾸준히 참석했던 모임인데 갑자기 가지 말라니요. 하지만 첫 주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서로 적응 중이니까 조금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집에 있으면서 정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는 노래교실 문제가 생겼어요. 목요일 오후에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정훈 씨가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노래교실이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우리.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정훈 씨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다니세요. 나랑 만났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왜요? 노래 배우는 게 좋은데요. 취미 활동인데 왜 못 가게 해요?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정훈 씨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취미 활동? 거기 남자 선생님 있죠? 그리고 남자 학생들도 많고요. 결혼한 여자가 그런 데서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보기 좋아요? 정훈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노래교실이 뭐 그런 곳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는 정말 순수하게 노래만 배우는 곳이에요. 제가 항변했지만 정훈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든 말든 보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가지 마세요. 결국 그날도 노래교실에 가지 못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재가 들어왔어요. 오랜 친구인 정미 씨와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정훈 씨가 또 간섭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세요? 자주 만나네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오랜 친구라서요. 제가 설명했지만 정훈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친구들이랑 어울릴 거예요? 이제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친구 만나는 것까지 왜 제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 만나는 게 왜 가정에 방해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훈 씨도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있으면 보기 좋아요? 집에서 남편이랑 있는 게 맞죠? 정훈 씨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날도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정미 씨가 왜 갑자기 못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못 나오게 한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과의 만남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말에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연락했는데 정훈 씨가 거부했어요. 주말에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혼인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정훈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이들과 손주들인데 왜 방해라고 하는 건지요. 제 아이들이에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러 오는 거고요. 제가 항변했지만 정훈 씨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만나세요. 지금은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민수에게 연락해서 이번엔 못 온다고 했어요.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스마트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정훈 씨가 갑자기 제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거 너무 복잡해 보여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쓸 필요가 있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폴더폰으로 바꾸세요.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예요. 정훈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아이들과 사진도 주고받는데 갑자기 폴더폰을 쓰라니요. 왜요? 스마트폰이 편한데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말하자 정훈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전화기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결국 며칠 후에 정훈 씨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스마트폰을 쓸 때보다 불편했지만 계속 그 문제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따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가기 시작했어요. 등산도 못 가고, 노래교실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이들도 못 보고요. 하루 종일 정훈 씨와 둘이서만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후회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아이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통제와 고립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 충격과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 건물 세입자인 김 씨였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김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남편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월세 통장을 바꾸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훈 씨가 언제 세입자에게 연락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김 씨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남편분이 전화하셔서 앞으로 월세는 본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번호도 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혹시 사장님께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훈 씨가 제 허락도 없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월세 통장을 바꾸라고 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계속 기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급하게 말하자 김 씨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훈 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훈 씨가 외출해서 집에 없을 때 전화가 왔던 거라 다행이었어요. 만약 정훈 씨가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정훈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에 정훈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세입자한테 왜 연락했어요? 월세 통장 바꾸라고요? 정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태연해졌어요. 아, 그거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하는 정훈 씨를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따지듯이 물어보자 정훈 씨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남자 집주인이 더 신뢰감 있죠. 세입자들도 그게 더 좋아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제 건물인데 왜 정훈 씨 명의로 월세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래도 제 건물이잖아요. 왜 당신 통장으로 받아요? 제가 더 강하게 따지자 정훈 씨가 살짝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동 재산이라는 건 맞지만 굳이 정훈 씨 통장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정산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제 통장으로 계속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하자 정훈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됐어요. 이미 바꿨으니까 그냥 두세요. 매달 정산해서 드릴게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훈 씨는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들어봤어요. 이번엔 확실해. 건물 있고 현금도 꽤 있고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한 3억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월세도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아직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순진해서 다행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훈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타겟은 누구로 잡을까? 이번 일 끝나고 나면 또 찾아봐야지. 그 말에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타겟이라니, 그럼 저는 그냥 사기의 대상이었던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봤어요. 방금 들은 게 정말일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어요. 정훈 씨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설명이 되는 거였죠.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왜 가족들과 만나는 걸 피했는지,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제 재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제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도 알겠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면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고립시키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정훈 씨에게 직접 따져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2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사기꾼의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린 것도 후회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말한 건데 저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 걱정을 무시했거든요. 이제 후회는 공포로 바뀌었어요. 정훈 씨가 정말로 제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정훈 씨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밤늦게 자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부산 쪽은 어때? 괜찮은 타겟 있어?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묻고 있었어요. 부산이라니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했어. 요즘 젊은 것들이 워낙 의심이 많아서
정훈 씨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저 같은 연령대 여성들을 노리는 게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또 다른 통화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건 끝났어. 2억 반 정도 빼냈지. 그 할머니는 정말 순진했어. 정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2억 반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거는 더 큰데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아. 한 3억은 될 것 같아. 제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어? 그래야 확실하지. 상대방이 묻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혼인신고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정훈 씨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혼인신고가 사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며칠 후에는 더욱 끔찍한 통화를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돼. 먼저 월세 통장 바꾸고 그 다음에 대출받게 하는 거야.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의심하기 시작해. 그 전에 최대한 빼내야 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나오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이 딱 한 달째였거든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외로움 때문에 쉽게 넘어가.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좀 밀어붙이면 금세 결혼까지 가져갈 수 있어. 정훈 씨의 말에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럼 어떻게 해? 상대방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만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서둘러서 혼인신고부터 해버려.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잖아. 정훈 씨의 대답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정훈 씨가 저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 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아이들과 만나는 걸 계속 미뤘는지, 왜 혼인신고를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왜 결혼 후에 제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면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고립시켜서 의심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요. 폰도 바꾸게 했어? 스마트폰 쓰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해. 상대방이 묻자 정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폴더폰으로 바꿨지. 나이 많다는 핑계로 하면 쉽게 넘어가더라고. 저는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들은 통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 일 끝나면 광주로 가볼 생각이야. 거기도 괜찮은 타겟들이 있다던데. 정훈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몇 번째야 이제? 상대방이 묻자 정훈 씨가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포함해서 7번째? 아니 8번째인가. 암튼 많이 했지. 7번째라니 저 말고도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말이죠. 나이도 이제 적당하고 경험도 쌓였으니까 한 번에 큰 거 터뜨리고 은퇴할까 생각도 해. 정훈 씨가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훈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60대에서 70대 여성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의 여러 번째 타겟 중 하나였던 거죠. 노래교실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미리 제가 거기 다닌다는 걸 알고 일부러 등록했을 수도 있겠죠. 제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훈 씨가 보여준 따뜻함도 세심한 배려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다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한 거였죠. 생각해보니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거든요. 62세에 재혼을 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설레었는데 지금은 절망밖에 없어요. 어찌나 후회되던지요. 내가 왜 그때 아이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민수와 민호가 그렇게 걱정하며 말렸는데 저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 모든 걱정을 무시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말이죠. 사립탐정까지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화를 냈던 것도 후회돼요. 그때 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훈 씨와 직접 대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62세에 당한 이 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훈 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고,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 들킬 것 같아서 늘 긴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정훈 씨가 마트에 간 틈을 타서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금 혼자 얘기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말린 게 맞았어.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훈 씨가 뭘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통화 내용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월세 통장 변경부터 시작해서 정훈 씨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거기서 나오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집에 있어. 그런데 정훈 씨가 금방 돌아올 거야. 어떡하지? 저도 패닉 상태였어요. 일단 침착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진정되면서 차분해졌어요. 1시간 후에 민수가 왔어요. 다행히 정훈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해요.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직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 정훈 씨가 외출하면 바로 은행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모든 계좌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세 통장이었어요. 세입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원래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해요. 정훈 씨가 억지로 바꾼 거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정훈 씨가 알아차리지 않을까? 저는 걱정됐어요. 그래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통화하는 거 녹음할 수 있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휴대폰이 폴더폰이라서. 제가 말하자 민수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작아서 들키지 않을 거예요. 통화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민수가 녹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탈출 계획이 시작됐어요. 정훈 씨가 외출할 때마다 저와 민수는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정훈 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어요. 은행 직원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정훈 씨가 나타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관리회사에도 연락했어요. 월세 통장을 원상복구해달라고 했죠. 다행히 아직 정훈 씨 통장으로는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어서 쉽게 바꿀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정훈 씨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였어요. 그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했습니다. 통장 합치는 거 생각해 봤어요? 정훈 씨가 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시간 날 때 은행 가서 해봐요. 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 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정훈 씨가 밤에 통화하는 걸 녹음기로 담았습니다. 여러 차례 녹음하다 보니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어요. 광주 쪽은 언제 갈 거야? 이번 건 끝나면 한동안 쉬어야겠어. 요즘 경찰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조심해야 해. 이런 내용들이 다 녹음됐어요. 일주일 정도 준비하고 나서 드디어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훈 씨가 오후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한다고 했어요. 이때다 싶었죠. 몇 시에 돌아와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 늦게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술도 마실 거거든요. 정훈 씨의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정훈 씨가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는 이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필요한 짐만 싸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간단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담았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통장과 도장, 그리고 녹음기였어요.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정훈 씨가 갑자기 돌아온다면? 만약 탈출 과정에서 들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나가면 정말로 끝인 거구나 싶었거든요.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 달 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분노, 절망, 두려움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왜 아이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민수의 차를 탔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가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집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훈 씨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말이에요. 경찰관들은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중장년층을 노린 결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화가 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경찰 조사가 이어졌어요. 정훈 씨의 진짜 신분부터 시작해서 그의 활동 범위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훈 씨의 본명은 김철수였고 전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10년 전부터 이런 사기를 해온 전문 범죄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더 많았고요. 전국에서 최소 6명 이상의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15억 원이 넘어요. 형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줬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15억이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부산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집까지 잃을 뻔했고 대구에서는 68세 여성이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겼대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죠. 형사의 설명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다른 분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훈 씨는 일주일 후에 체포됐어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다가 붙잡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범죄자로 붙잡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정훈 씨의 전모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20명 넘는 여성들을 속였대요. 수법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노래교실이나 등산 모임 같은 곳에서 접근해서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결혼까지 유도하는 거였죠. 재판장에서 정훈 씨를 다시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갑을 차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다정한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어요. 결국 정훈 씨는 사기죄와 결혼 사기죄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도 냈고 다행히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 마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외출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또 다른 사기꾼이 접근할까봐 늘 경계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민수와 민호는 번갈아 가면서 저를 돌봐줬고 며느리들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민수의 말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손주들도 자주 놀러와서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동안의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몇 달 후에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은 일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해줬어요. 혹시 다른 분들에게 본인 경험을 나눠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은데 실제 경험자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경험을 남들에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노년층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니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62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됐죠.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짧은 한 달 동안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릴 뻔했다는 거예요. 제 경험담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 가족 소개를 피하는 사람, 돈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 하지만 동시에 느끼는 불안감까지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눈이 멀면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이 말을 할 때마다 민수와 민호가 그렇게 걱정해 준 게 생각나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강의 후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슷한 의심을 갖고 있거나 실제로 사기를 당한 분들이죠. 선생님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라는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등산 모임도 다시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시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훨씬 늘었어요. 여전히 혼자 사는 건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요. 급하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삶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62세에 당한 결혼 사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기도 해요. 제 후회가 다른 분들의 경고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